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 연속해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대비 0.7%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둔화했습니다. 미국의 7월 도매 재고가 0.6%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기업 파트너십과 자사주 매입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6.5%에서 6.75%로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5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 결제가 반경쟁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3.3% 하락했습니다. 캐시 우드가 테슬라의 주식 1억 달러 이상을 매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2.2%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 하방 압력 받으면서 3대 지수가 주간 기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맵을 보더라도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제약사인 모더나 정도만 7%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 미쳤던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이번 주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78%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77%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7% 내렸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소식에 미중 긴장 완화 속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발 인플레 우려 지속과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약세 속에 주요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8월 생산자 물가는 작년 대비 8.3%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가의 조정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의 회복세 둔화 가운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 우려를 반영하며 1.34%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10% 넘게 오르며 20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모든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틸리티와 부동산주가 1% 넘게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와 헬스케어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먼저 이날 다우의 하락을 견인한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 결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개발사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하는 조치는 반경쟁적이라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체 결제 방법을 포함하는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졌고 또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 역시 1.8%대 내렸습니다. 반면에 최대 30% 수준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업체와 게임 개발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진가는 6% 넘게 올랐고 로블록스는 1.7%대 상승,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2%대 올랐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미식축구 NFL의 일요일 경기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획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NFL 독점 중계권을 통해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프라임 멤버십 고객을 늘리려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0.4%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의 경우 그 전날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 가운데 향후 10년 내에 사진을 찍는 기능이 안경의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중소기업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으로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 미승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만 개의 소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테이크 레슨스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크 레슨스는 음악과 언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컨텐츠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장에서 주가는 0.5%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식 14만여 주, 약 1억 달러 이상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테슬라 주식 매각에도 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 주식 비중이 10.6%로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금일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GM은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하반기 자동차 생산 감축 전망치를 2배로 늘려 잡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 공급망이 더욱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고 10억 달러의 볼트 EV에 대한 리콜 비용을 LG로부터 배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전미 자동차 노조를 대표하는 빅3 기업의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넘게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향후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와 AI 부문에서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보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235달러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금일장에서 주가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썰러는 리드엠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리드엠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 속에 전기차 도입 확대와 공공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썰런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썰런에 대한 목표가로 75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인플레 우려와 ECB 회의 결과를 소화한 가운데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09% 내렸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31%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영국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소식에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부상했고 중국 인민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소식을 내놓은 가운데 0.2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홍콩 항생지수도 중국 비디오 게임주들이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1.9%대 올랐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차기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내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 가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는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며 공급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미중 긴장이 완화한 점도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WTI 가격은 2.3% 오른 69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2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오르며 금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금일장에서 금 가격은 0.4% 내린 1,792달러 선에 마감했고 주간 단위로는 2.3% 떨어지며 5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체제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요한 이슈들 먼저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BOA,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1단계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글로벌 IB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이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1단계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글로벌 IB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미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1단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하트넷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총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연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트넷은 이날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6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하트넷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1단계에서 금리와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나치게 올랐다면서 현재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팬데믹 이후에 큰 폭으로 오른 상태인데요.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상승해 2008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트넷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소형 가치주와 기술주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했습니다. 하트넷은 196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단계에서 소형주가 약 30%, 기술주가 20% 넘게 급등했다고 전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 역시 이와 비슷한 시장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트넷은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2단계에 진입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트넷은 1970년대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2단계가 리처드 닉슨의 달러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됐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를 고려했을 때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 3단계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함께 찾아온다고 분석했는데요. 1970년대 당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 분해를 주목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부독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주택 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월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지난주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간 14일에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까지 경제 지표들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전기차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기차 세제 혜택 법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세계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민주당의 발언들에 의해서 전기차 흐름도 엇갈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려는 이유에서입니다. 11일 CNBC는 민주당 의원들이 디트로이트 빅3 기업의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안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량당 최대 12,500달러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던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20만 대 판매를 달성할 시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기존 방침은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일부 전기차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존 킬디 하원 의원은 10년 이내에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만들며 좋은 임금을 받길 원한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정책에 집중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도 함께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제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330에서 34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기존에 추진 중이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CNBC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 50표에 맞서려면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없이 50표 전부 나와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전미 자동차 노조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불만입니다. 지난달 혼다는 우리 의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노동자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성명을 내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소비자 개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추가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개인 납세자의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가격 또한 5만 5천 달러 이하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칩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다. 역시나 또 반도체 사업과도 전기차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였는데 홍성진 캐스터, 글로벌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기업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2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칩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직접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분야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향후 기업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 사태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은 여러 사업 분야 가운데 특히 완성차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 3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IAA 모빌리티 2021에 참석한 CEO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폭스바겐 CEO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칩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점유율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또 포드 역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최소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CEO가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완성체 업체들과 직접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CEO들이 완성차 업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AA 모터쇼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인텔과 퀄컴 또 엔비디아의 대표가 남긴 발언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세 기업 모두 완성차 업체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세계적인 칩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2개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겔싱어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유럽 공장 신설 계획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칩 부족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완성차 업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일랜드 공장의 제조 역량을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역시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향후 6년 동안 약 8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칩 분야에서의 성장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칩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로 인해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페이스북 관련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중소기업 외상 매출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ESG 가운데 S나 G를 겨냥한 그런 행보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슈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페이스북이 중소기업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성과 소수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의 미납 청구서를 사들여서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짧으면 몇 주에서 길면 수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의 외상 대금을 페이스북으로부터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객 대금은 페이스북이 수거하게 됩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 한 곳당 최소 $1,000 규모의 미납 청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매입하게 됩니다. 작년에 8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페이스북으로서는 즉각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청구서를 매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해당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서는 코로나19 시기 겪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이들과 우호적인 사업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치 라우 페이스북 중소기업 담당 부사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올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며 약 3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시범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는 라이트 스터프칙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교사를 위한 의류를 판매하고 또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교사들이 연초에 학회에 등록하고도 필요 금액을 납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회사 재정적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던 겁니다. 공동 창업자 리사 더니건은 작년에 대면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회사 생명을 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일반 선글라스처럼 생긴 스마트 글라스 이벤트 스토리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 등이 탑재돼 사진, 동영상 촬영뿐 아니라 전화 통화와 녹음이 가능합니다. 퀄컴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이 장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히 촬영물을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어서 SNS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지난 5거래일간 0.65% 올랐고 한 달 동안은 4.27% 올라서 378달러 선에 마감한 상태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요한 외신 기사들까지 짚어봤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개별 종목보다도 ETF 투자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ETF 순매수 탑5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PDR S&P 500 트러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가장 오래된 상품인데요. 1993년 1월에 상장했고 30년 가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ETF이기도 한데요.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서가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섹터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매수 규모는 3,181만 달러였고 지난 금요일 장 4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19% 그리고 1년간 3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2위는 이머징 채권 ETF인 EMLC가 차지했습니다. Emerging Markets, 즉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시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ETF는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나라의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10년 7월에 상장을 했고 바네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를 보시면 0.3%로 다른 미국 채권 ETF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총 339개의 보유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채가 대부분입니다. 또 4.92%라는 높은 배당률과 인플레이션 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경제 기반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958만 달러였고 지난 금요일 30.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 달간 계속해서 30과 31달러 선을 유지해왔고 연초 대비 7% 그리고 1년간 1.3%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는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입니다. 이 ETF는 시장의 상승에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나스닥 100이 1만큼 오를 때 이 ETF는 3배가 오르는 원리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기술 섹터 비중이 높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ETF 중 하나입니다. 네, 지난주 순매수 규모는 864만 달러였고 지난주 금요일장 145.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60% 그리고 1년간은 133%를 상승했는데요. 미국 기술주 상승세가 계속되자 서학개미들이 통 크게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위는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숏 QQQ입니다. 이 ETF는 시장에 하락에 투자를 하는 인버스 상품인데요. 나스닥 100이 하락할 경우 3배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순매수 규모는 643만 달러였고 또 지난주 금요일 7.5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50% 그리고 1년간 7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위입니다. 바로 벵가드 S&P 500 ETF인데요. 이 ETF는 아까 1위로 소개해드렸던 ETF와 함께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2010년 9월에 상장이 됐고 자산운용사 업계 2위인 벵가드가 운용사입니다. 이 ETF는 수수료가 0.03%로 1위였던 SPDR S&P 500 ETF보다는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팬데믹 이후 작년 3월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구성 섹터를 보면 기술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9개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만큼 각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지난주 순매수 규모는 576만 달러였고 지난주 금요일에 40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19% 그리고 1년간 33%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들의 ETF 순매수 탑5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서학개미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5거래 연속해서 약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도 3거래 연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 센티먼트의 전환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는 2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난 5월 이후로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9월 중순에도 이러한 이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과거 한 6개월 정도로 보면 4거래일 이상 연속 하락했던 것은 2차례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장 기간 하락은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시 하락, 또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회복 사이클이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미드 사이클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3,000까지 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만큼 이 같은 행보에 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니저들이 사실 종목에 대한 비중 변경을 하는 건 종종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특히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펀드 같은 경우 비중이 좀 잦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 에이몸, 테슬라 조직계라고 불리는 에이몸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테슬라 매도하고 5월에 잠시 편입한 뒤에 현재는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많이 메타버스 등으로 많이 불리는 페이스북 혹은 이제 엔비디아들은 9월에 편입을 했는데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슬라 매도가 이제 그 본격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 조절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해당 ETF 내 테슬라 종목이 10.6%를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1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또 올해 이제 4월부터 보면 약 10% 이상 이제 아크 총 발행 주수가 환매됐던 게 있는데 그걸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6천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원화로 한 7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미국 ETF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 아크에서 일부 이제 테슬라를 매도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천억 달러 한화로 환산을 하면 7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인데 이 같은 자금 유입 덕분에 테슬라의 매도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ETF 시장 같은 경우에 자금 유입세는 기록적인 수준인데 역사상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 700조 자금 중에서 약 300조 원 이상이 미국 주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인데 이미 S&P 500이라든지 주요 지수들의 테슬라 주식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ETF 매수세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히 ETF 같은 경우 바스켓을 전부 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고요. 아크에서 일부 매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불안감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것이 언제쯤 될지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의 9월 효과라는 말이 있죠. 전통적으로 9월 달에는 주가가 부진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수치를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었는데 현재 시장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같은 불안감들 언제쯤 잦아들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9월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낙폭이 컸던 구간은 이제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금융위기 2008년 9월에 좀 낙폭이 컸던 이제 그게 평균적인 통계에 가만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주식 이외의 대안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시장 조정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의 영향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히려 좀 둔화되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당분간 유지될 게 분명한 이제 초저금리 상황 그리고 안정화되는 경제 그리고 최근 들어 좀 올라오는 채권 금리 등을 감안하면 주식 이외에 대한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적인 수준 7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는 ETF 시장을 감안해 보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지지 역할을 할 유동성은 충분하다.
있다라는 것들. 최근에 이제 중국 기술주 종목이 낙폭 과대했을 때 K웹, 이제 중국 인터넷 ETF인데 K웹으로 대표되는 이런 ETF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특히 패스트머니 위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낙폭 과대 시점에서는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제 유동성이 자가 치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시장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갈등 양상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백악관이 지난 9월 9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분이 90분간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양국 간 통화는 백악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지난 2월에 의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 만에 두 번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의 그 장관과 부장관급 이런 접촉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로 존경심을 보이면서 솔직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외교 용어로 솔직했다는 것은 이견이 많았고 합의가 없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월가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올렸던 대중국 관세를 좀 내려주고 중국으로부터 다른 것을 받아낼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세 인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기후변화, 또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존중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로 원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국 정상이 대화한 것만 해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금세 뒤집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0일 장이 열릴 때 뉴욕 증시 장중에 오전 한 10시 40분쯤 됐나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보조금과 그 보조금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협상을 하다가 다시 안 되니까 유화책을 좀 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강경책을 집어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한 건데요. 결국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월가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전화를 건 건 본인이 급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경제 재정 정책을 재정 부양책을 퍼부었는데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대신 인플레이션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문제로 지지율이 거의 1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죠. 이대로라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공화당에다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주는 척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 했는데 이를 실패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금 상황은 급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시 주석은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제20차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을 집권을 했고 15년째로 가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공동부유라는 어떤 구호를 내세워서 부자 기업을 누르고 또 서민과 중산층 지지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에 맞서는 항미도 국수주의적인 그 중국 내부의 여론을 결집시키는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미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불만은
공동 부유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또 사교육을 금지하고 기업을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듯합니다. 월가는 미중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안 남은 희망도 사라졌죠. 이 관세 인하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리고 관세가 유지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미국의 물가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한 월가의 관계자는 시진핑이 들고 나온 공동부유는 효율적인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공산당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제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에 그 주요 지수들이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데는 이 미중 관계가 금세 풀릴 게 아니다, 이런 게 확인된 요인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7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알아둘 만한 주요 일정과 이벤트까지 전해주시죠. 예,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금리가 언제 오를까?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가 아닙니다. 오르는 방향인데 언제 오를까? 또 무엇이 이런 금리 상승세를 촉발할까?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연말까지 최소 1.5%, 10년물 기준이죠. 1.5% 수준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는데요. 뭔가가 촉매가 돼서 이런 상승세를 유발하고 금리 상승세가 일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들이 힘을 쓰기 어려운데요.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이렇게 5대 거대 기술주들이 오르지 못한다면 S&P 500 지수도 쉽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인플레이션, 또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프라 법안 및 증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이벤트가 꽉 차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물가 지표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오는 14일 날 발표가 됩니다. 7월의 CPI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5.4% 올랐었는데요. 6월보다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조금 낮아져서 정점을 쳤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월가는 8월에는 전년 대비 0.4%,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4%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데요.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과 집값 등 지속적 인플레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CPI가 전월 대비해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8월에 그 실망스러운 신규 교용 숫자 23만 5천 명이 나왔었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이는 금리 상승세를 또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워싱턴 DC의 움직임인데요. 민주당은 15일까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인프라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일환으로 13일 월요일에 증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법인세가 내년에 오를 것으로 보는 확률을 한 62%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25% 정도로 법인세율이 지금 22%인데 25%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그 민주당 계획인 28%보다는 낮을 것이란 얘기지만 어쨌든 증신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자본 이득세 인상, 또 자사주 매입과 최고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합의한 그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인프라 법안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즉 사회복지 패키지 통과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월가는 논의 과정에서 이 규모가 한 1조 5천억 달러에서 한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조 달러 규모로 축소돼서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모두가 금리 상승세를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월가 예상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통과가 된다거나 인프라 예산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증세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무부가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페드의 9월 FOMC는 다음 주 21일, 22일에 열립니다.
월가는 9월에는 테이퍼링 발표 없이 넘어가고 11월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1월 발표 가능성을 지난 주말에 기존의 45%에서 70%로 높였습니다. 월셔널은 지난주에 페드가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이번에 테이퍼링이 발표되지가 않아도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페드 위원들의 그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위원들이 금리가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관측을 한다면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 16일 날 그 8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델타 변이로 얼마나 소비가 타격을 받았을지가 문제인데요. 월가는 그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는 이미 소비가 많이 꺾였을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8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한 0.7% 줄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일에는 애플이 아이폰 13을 공개를 합니다. 애플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그 제한을 풀라는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한 3% 넘게 주가가 내렸는데요. 신제품 공개로 이를 극복할지가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 공개를 전후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이후에 2분기에 걸쳐서 새로운 아이폰의 판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강세를 이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애플은 대장주여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김현석이었습니다.